안녕하세요. 이기원입니다. 제가 2달 전에 딱 이 자리에서 국채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때 내용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국채를 발행했고, 이제 국채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국채, 그때는, 나라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을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튼튼한 이제 자본 시장을 갖게 되었는지를 한 1시간 정도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은 금융시장의 이슈 그리고 쟁점들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에 앞서서 많은 청자들께서 금융에 대한 지식들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채권하고 금리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쟁점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면은, 직업은 펀드 매니저고요. 지금 하나자산운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지만 주식은 1도 모르고 채권을 하는 사람이라서, 채권은 곧 금리, 이자율이죠. 이자율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금융시장을 주식 관점이 아니라 이자율과 환율 관점에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운용하는 거 말씀해 주세요. 네? 운용 금액. 지금 한 1조 한 3천억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안 받고 빌려주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다 이자를 받는데요. 그럼 우리는 왜 이자를 받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죠. 쟤한테 돈 빌려주는데 왜 내가 돈을 더 받아야 되지 나중에? 고민을 해보면은 이유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으면은 이걸로 사 먹을 수도 있고 딴 거 주식을 살 수도 있는데, 남한테 빌려주게 되면 내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회에 대한 보상으로서 내가 돌려받을 때는 조금 더 돈을 받아야 되고, 혹은 내가 빌려줬다가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못 받게 되면은 내가 그런 불확실성에 노출되니까 내가 얘한테도 빌려주고 다음에 돈 돌아왔을 때 다른 애한테 빌려주고 하려면은 계속 이자를 받아갖고 조금씩 뭔가 쌓아놔야겠죠, 자산을 더. 그래야 혹시라도 못 받을 때 대비했을 때 그 보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금리인데요. 예금을 했을 때 우리가 받는 예금 금리, 아니면은 대출을 내가 받았을 때 돈을 갚아야 되는 대출 금리,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돈의 기회비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이자를 주거나 받는데요. 신문에 나오죠. 금리가 너무 낮아졌다. 이게 이자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아니면은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서민들이 빚 갚기 힘들어졌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 이자율은 생물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왜 움직일까요? 흔히 이제 채권 금리를 물가와 성장률의 함수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에다가 경제 성장률을 더하면 국채 금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물가가 내년에 오랫동안에 한 10% 정도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10원짜리 과자가 100원짜리 과자가 내년에 110원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최소한 110원은 받아야 손해는 안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조금은 더 받아야 돼요. 물가만큼은. 그리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봐요. 수급적으로 내년에 경제 성장률 되게 높을 것 같고 기업들 돈 되게 잘 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회사를 경영을 하는데 설비 투자를 많이 하기로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아서. 그러려면 나 은행에서 돈 빌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겠죠?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이 돈을 빌리게 되면은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선 사실 고를 수가 있게 되죠. 누구에게 빌려줄지. 그러면은 이자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수요 측면에서 설명을 한 거고요. 금리가 계속 변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은행에서
3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었다고 해봐요. 3년짜리 정기예금을 들면은 그 뒤로 금리가 더 올라가서 새로 가입을 하면 더 높은 금리에 들 수 있어도 여러분 그거 해지하지 않으면은 금리를 은행에서 높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금을 들면은 정해진 금리만큼 받게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거 팔고 다른 사람한테 차라리 그냥 양도를 하고 더 높은 거 한번 찾아보자. 예금은 그게 안 되죠. 근데 채권은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양도를 하게 될 때 채권의 가격이 곧 금리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채권을 살 때 주어진 이자율이 만약에 3%라고 하자. 3% TV처럼 3%예요. 3%면은 내가 3%에 빌렸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막 물가가 오르고 해가지고 이게 뭐 물가 상승이 막 5%가 됐어. 그러면 내가 지금 채권을 이제 시장에서 살려고 하면 6%에 해야 돼. 그럼 내가 지금 거를 팔게 되면은 누군가는 이거를 샀을 때 6%를 금리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쿠폰 금리는 나한테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채권 명목 원금을 까서 팔아야 되는 거야. 할인해서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역수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금리가 딱 세 종류가 있어요. 기준금리, 국채금리, 회사채금리. 요거 세 개만 알면은 경제 기사에서 나오는 모든 기사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그냥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기준금리랑 국채 3년이랑 회사채 금리를 이제 그래프로 그렸는데, 기준금리가 제일 밑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이 막대기 선입니다. 파란 선이죠. 그리고 그 위에 빨간 선이 국채금리, 그 위에 초록색 선이 이제 회사채 금리인데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한국은행이 정하는 초단기 금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한국은행이 국채를 담보로 빌릴 수 있는 금리를 지정을 해요. 그럼 시장에서 이거보다 더 비싸게 빌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은행에서 스스로 정한 금리에 얼마든지 빌려주고 스스로가 빌려요. 그러니까 막 조 단위로 한국은행이 그냥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국채를 사고 팔면서 수십조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한국은행 하면 그 금리로 빌리고 빌릴 수가 있으니까. 개인은 안 되겠지만 금융기관들은 이제 얼마든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그냥 딱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해놓고 거기서 안 움직이게 막아버리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채금리는 사람들이 국채를 사고 파니까 금리가 그냥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은 움직이죠. 국채금리는 이 3년 금리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은 금리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라가 발행했고 부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초록색은 빨간 선보다 더 위에 있죠? 이자를 더 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는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금리니까. 지금 AA 마이너 등급 3년 금리라고 적어놨는데, AA 마이너스 등급에는 현대건설 같은 회사가 있어요. 현대건설이 당연히 돈 빌릴 때는 나라보다 이자를 더 줘야겠죠.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는 언제나 국채 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회사채 금리가 국채 금리보다 높지만은 이 정도는 항상 변해요. 회사채 금리가 많이 높을 때도 있고 국채에 근접할 때도 있어요. 이게 위험에 대한 선호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기준금리에 대한 3년 금리 격차도 봐요. 지금 제가 2010년부터 20년까지 그래프를 10년 동안 딱 그렸는데, 2010년 1월 처음 시작할 때 보세요. 3년 금리가 엄청 높죠. 기준금리는 2%에 있는데 3년 금리가 4%예요. 엄청 이게 차이가 크죠. 그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2016년도에 보세요. 16년도 오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3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졌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똑같이 나라가 정한 무이영 금리인데 당연히 길게 빌리면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실제로도 대부분의 기간에 그렇고 3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지는 때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 이제 중급 클래스로 와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기준금리, 나라가 정하는 초단기 금리,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빌릴 때 국채금리, 변동을 하죠. 시장에서 왔다 갔다. 회사채는 이자 더 줘야 된다. 그럼 이제 경제기사 이해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여러분이 가끔 경제 관련 뭐 분석 리포트라든가 뭐 증권사에서 나온 이런 자료들을 읽으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지식을 요구하죠. 이제 장단기 금리에 대한 해석만 알면은 증권사 리포트도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미국 국채 10년 금리에서 2년 금리를 뺀 거예요. 당연히 10년 금리가 2년보다 높겠죠, 평균적으로. 그런데 어쩌다 가끔씩 10년 금리가 2년보다 낮아질 때가 있어요. 일단 보죠. 이게 제가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제가 이 데이터 받아서 새로 안 그린 이유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fred.stlouisfed.org 돼 있죠. 여러분 요거를 웹브라우저에 치시면은 굉장히 쉽게 요걸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필요할 때 보라고 이거 일부러 똑같이 가져왔고,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서 봐요. 그럼 최근부터 볼게요. 지금 2020년에 음영이 칠해져 있죠. 연방준비은행에서는 경기 침체기를 따로 음영으로 표시해줘요. 여기 보면은 2020년에 경기 침체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08년 여러분 당연히 알죠. 금융위 왔을 때 회색으로 경기 침체기 표시돼 있죠. 그리고 IT 버블 왔을 때 2001년도 경기 침체 전에 놀랍게도 이게 10년에서 2년 금리 뺀 게 다 마이너스 같죠. 그 얘기는 이건 미국 금리인데 아까 한국 금리 사례로 가서 보면은 3년 금리가 기준 금리에 붙었듯이 미국 10년 금리가 2년 금리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아니 이게 10년 금리를 빌려주는데 어떻게 2년보다 더 낮은 금리에 빌려줄 수가 있어? 이게 그 장단기 금리의 묘미예요. 왜냐하면은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기 때문에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가 않는데 긴 쪽 금리, 10년이나 30년 금리들은 시장에서 주고받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의 기대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그럼 당연히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를 하겠죠. 근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10년 금리, 20년 금리, 30년 금리들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도 전에 이미 내릴 걸 반영해서 지금 경기 침체 올 거니까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훨씬 더 낮겠네 해서 먼저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처럼 경기가 좋아질 때는 이 곡선이 위로 치솟고요.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은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먼저 내려오면서 이 갭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도 제가 이 회사 축이 10년 금리에서 3년 금리를 뺀 건데 저희 가장 좁혔을 때 한번 볼까요? 작년 한 7월쯤이 3년하고 10년 갭이 가장 줄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죠? 그때가 디플레이션 온다고 굉장히 이제 신문 기사들 많이 났었죠. 이제 뭐 유럽 디플레이션 오고 이대로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에 빠져든다. 그런 우려가 들면서 10년 금리가 디플레이션 오기 전에 한국은행이 금리 더 내리겠지라는 그 기대감 이런 것들로 먼저 떨어졌고 그러면서 3년하고 10년이 거의 붙었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2019년 하반기부터는 생각보다 경제가 회복을 하겠구나라는 기대가 다시 오면서 10년 금리가 이제 먼저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 갭이 쭉 올라갔고 아이러니한 거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금리 작년 말이랑 딱 지금 엊그제 금리를 제가 횡단면으로 그린 거예요. 아까는 이제 시계열로 쭉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자른 거예요. 10년에서 1년에서 10년까지의 금리를 빨간 선이 작년 말이고요. 파란 선이 이제 엊그제 금리인데 보세요. 10년 금리는 작년 말이랑 지금이랑 거의 차이 안 나죠. 한 1.6% 정도? 그런데 지금 1년 금리가 0.6에 가 있죠. 근데 작년 말에는 이게 1.3이었어요. 지금 한 1년 사이에 작년 대비 올해를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작년 대비 올해로 보시면 1년 사이에 이게 커브가 굉장히 급격하게 가팔라졌다고 표현해요. 금융시장에서는 많이 가팔라졌죠. 커브가 가팔라졌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해석하기에는 건강한 경제의 시그널이에요. 근데 우리 굉장히 의아하잖아요. 지금 작년 말에는 뭐 코로나도 없었고 우리가 경제활동에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이런 경기 침체가 왔는데 어떻게 금리는 건강한 경제의 표시를 보여주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거는 금리가 보여주는 거는 맞을지 틀릴지 알 수가 없지만 금융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부터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커브가 가팔라질 수 있었던 거는 지금 1년, 2년, 3년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잖아요. 한국은행이 3월부터 4월, 5월 기준금리를 0.5%까지 급격하게 내렸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제가 회복을 할 거라는 그 기대감이 10년 금리에 반영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경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회복을 못 할 거라고 기대감이 반영됐으면 10년 금리는 지금보다 더 떨어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질 때는 이 커브가 기울기 자체가 되게 가팔라져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미국도 똑같아요. 작년 말이랑 빨간색이 작년 말이고 올해가 이제 파란색이 엊그제인데 미국도 기준금리를 그냥 급격하게 인하한 이후에 기울기가 되게 가팔라졌죠. 이게 금융시장에서는 앞으로 경제는 회복한다, 최악은 끝났다, 이 기대감이 다 반영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전에 한국금리 국서는 그 국채인가요, 회사채인가요? 아, 이거 다 국채금리입니다. 국채 기준. 예, 이게 회사채를 쓰면 왜곡이 생길 수 있는 게 좋은 질문인데 다음 클래스를 예상하고 질문을 하셨군요. 예, 이제 장단기 금리 해석까지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어지간한 경제 분석 보고서 다 읽을 수 있고요.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까지 해석할 수 있으면은 이제 채권에 대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수업 들을 필요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이제 할 수 있어요. 이제 아까는 기준금리랑 국채랑 회사채를 그렸었는데 거기서 그냥 기준금리 빼고 대신에 회사채랑 국채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회색 막대기는 회사채에서 국채금리를 뺀 거죠. 우리가 회사는 부도가 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 보상으로 금리를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달라고 하는 정도가 항상 달라요. 보시면은 올해 3월 같은 경우에 국채에 대해서 회사채 보상해줘야 되는 게 이게 우측이니까 지금 80까지 올라갔죠. 이게 BP니까 0.8%예요. 그런데 작년 상반기에는 이게 0.4%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한 거예요. 내가 빌려주는데. 왜냐고?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회사 부도날 수도 있잖아. 부도날 수도 있으니까 나 못 믿겠어. 금리 더 줘야 돼. 해서 이게 요구금리가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뭐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매체에서 얘기할 때 뭐 금리가 내려갔어 올라갔어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국채금리가 내려갔다고 해서 우리가 은행에서 빌리는 금리 아니면 회사가 자금시장에 조달하는 금리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모든 금리가 다 떨어지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적인 예가 올해 3월 달에 보시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인하를 하면서 국채 3년 금리가 확 떨어졌죠. 올해 3월쯤 이제
시계열이 길어서 3월이 어딘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빨간 선의 그 최저점이 3월이에요. 그런데 그때 초록선 거의 안 떨어지죠. 왜냐하면은 요구하는 그 위험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회사채 금리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져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조달해야 되는 금리는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뭐 낮아졌다, 높아졌다를 이게 국채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진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빌리는 금리인지 이런 구분값은 사실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사실 그걸 구별을 잘 안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기초뿐만이 아니라 고급 클래스까지 다 끝났고 이제 앞으로 뭐 은행이라든가 가서 뭐 금융거래를 하시거나 뭐 채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건 다 배우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금융시장 현안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게 넌지시 여쭤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외부 강연할 때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펀드 매니저 찾을 때 왜 찾겠어요? 돈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궁금할 때. 그냥 저는 채권 하는 사람이니까 채권 투자하려고 개인이 부르진 않겠죠. 기관들이 저 부를 때야 어떤 채권을 사야 뭐 우리 보험사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우리 공제회가 회사채를 사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장기 국채를 사야 될까?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볼 수 있지만 개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개인 중에 저한테 채권 뭐 살까요?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봤자 3% 4%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돈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을 찾을 때는 보통 내가 주식을 사고 싶은데 채권 투자자 관점에서 이게 좋은 시점일까요? 아니면은 채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앞으로 향후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투자 관점에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투자 때문에 관심 있어서 오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다 이제 왜 웃으세요? 다 관심 있으신가? 정책 때문에 오셨을 텐데 정책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을 제가 꼽아보니까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현대통화이론 이제 MMT 그 다음에 뭐 모두의 관심사 부동산 그리고 뭐 정부 부채 비율 이런 거겠더라고요. 근데 뭐 마이너스 금리나 이런 거는 뭐 제 직업 분야니까 오케이 얼마든지 많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야 이거 현대통화이론 내가 경제학자 아닌데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부동산 점점점점점점 심지어 오늘 건설 애널리스트도 오셨는데 아 지금 말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부터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료 만들어 놓고 왔는데 그래서 제 전문 분야 아닌 거는 그냥 제 전문 분야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전망이나 이런 건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금리 제가 제목을 지속 가능한가라고 뽑았는데요. 제목이 사실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게 유럽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게 이미 2014년이에요. 그러면 6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탈출한 나라는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스웨덴. 2014년에 유럽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나서 덴마크, 일본, 스위스, 스웨덴까지 그 주변 국가들이 다 마이너스에 들어갔어요. 이게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이 대부분이 마이너스를 도입을 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지리적으로 가깝다라는 거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밀집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교육도 많을 텐데 주변의 가장 큰 경제 공동체가 마이너스 금리를 내리니까 환율 관점에서 사람도 왔다 갔다 할 거고 물건 역내 교역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유로가 이렇게 혼자서 마이너스를 하면은 내가 덴마크 사람인데 덴마크 중앙은행장이야. 그러면은 유럽이 마이너스 했는데 막 우리만 기준금리 1%면은 덴마크 통화가 절상될 거잖아요. 그러면 수출에 불리하겠네? 다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냥.
유럽이 들어간,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하니까 주변 국가들 다 마이너스 들어가고 마이너스까지 갈 여력이 안 되는 체코 같은 나라도 다 제로 금리를 갔어요. 체코는 0%. 그랬는데 약간 덫에 걸렸죠. 또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에 마이너스 10%, 아니 마이너스 0.1%로 금리를 내리고요. 그 다음부터 금리를 뚝뚝뚝 더 내려서 지금 마이너스 0.5%예요. 그리고 지금 독일 국채 금리도 마이너스 한 0.5% 정도 됩니다. 근데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금리를 마이너스로 할 수 있지? 솔직히 내가 마이너스로 빌려준다라는 게 빌려주고 내가 돈을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빌려줘? 아니, 그러니까 안 빌려주고 말지 어떻게 마이너스로 빌려줄 수가 있지? 이 개념이 사실 민간에서 마이너스로 지금 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마이너스 기준금리라는 게 유럽 중앙은행에다가 금융기관이 예치한 예금에 대해서 보관 비용을 받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개인이 뭐 도이치뱅크나 이런 데 예금 계좌를 만들었을 때 금리 자체를 마이너스로 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계좌에 비용을 조금 해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명목 마이너스를 하진 않는데 금융기관들은 남은 돈을 다 중앙은행 계좌에 예치하게 돼 있거든요. 특히 은행들은 그걸 마이너스를 해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야 돼요. 이걸 안 내려면은 은행들은 그 돈을 현금으로 찾을 수 없잖아요. 개인들은 예금 계좌에 있는 거 마이너스 때리면 다 현금으로 찾아버리겠지. 은행들은 마이너스로 한다고 해서 예금을 현금으로 못 찾으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러면 애들이 대출하겠지라고 처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현금으로 못 뽑으니까 민간에 대출을 해주면은 비용도 안 내도 되고 대출 이자도 받으니까 은행들이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들한테 그렇게 비용을 물렸는데도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더 내려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효과는 크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경제가 살려면 그렇잖아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 누군가 좀 대출해가지고 뭐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야 살아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계속 물가는 떨어지고 경제가 안 살아나니까 금리를 올릴 여건도 안 되고 계속 마이너스 트랩에 갇힌 상태에서 코로나 위기까지 맞이하니까 계속 이 덫에 갇힌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제목을 바꿔야 돼요. 마이너스 금리는 지속 가능한가 해서 탈출 가능한가. 사실 지금 많은 유럽에 있는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주변 국가 스위스 중앙은행 모두 다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뭐 경제학자는 아니고 저는 이제 금융업자니까 이론에 밝은 사람은 아니라서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론적으로 탈출하려고 노력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지난 6년 동안 탈출을 못했고 올해 경기 침체까지 온 상황에서 자력으로 탈출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쟤들이 마이너스 들어가고 나서 이게 전전긍긍하는 걸 보고 나서 그 세계중앙은행, 연방준비은행이죠.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금리가 오히려 경기에 더 안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준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제로 금리까지만 할 거야. 그러니까 유럽이 들어간 길이 생각보다 좋은 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제로금리까지도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이 마이너스를 할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터키 같은 나라는 참교육의 역사를 보였더라고요. 이게 70년부터 이게 몇 년도야? 94년까지 그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보세요. 한 해에 막 100%씩 오르는데 제가 이 터키 사례를 자세히 공부는 못했는데
보통 이런 나라들은 재정을 좀 방만하게 쓰거나 아니면 통화를 굉장히 완화적으로 써서 사람들이 야 이거 이렇게 후진 나라가 이렇게 돈 막 쓰는데 이 나라 괜찮겠어 하면서 그 나라 통화를 안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달러로 바꾸고 싶어 하겠죠? 아니면 근처인 유로나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그 나라 돈을 막 팔거나 아니면은 그 나라 돈으로 아, 안 되겠다. 집이라도 사놓자. 나 이거 현금 못 믿겠어. 그러면은 통화 가치가 유지가 안 돼요. 화폐가 가치를 잃는 거죠. 지금 이 현대통화 이론이 유지가 되려면은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방만하게 써도 화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질문이 있나요? 예. NMT가 그러니까 무역 트레이드를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도 그 랜덜레이 아저씨 책 보니까 뒷부분에 이머징 국가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선진국은 이런 거를 그러니까 기축통화라는 그 지위를 확고하게 확립한 나라들은 이런 행위를 뭐 지금 당장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터키만 봐도 지금 이 축이 너무 높아서 그렇지 최근에도 인플레이션 10%를 넘어요. 얘들은 당장에도 문제가 돼요. 사실은 신뢰를 잃을 수가 있어요. 이게 축이 너무 커서 지금 되게 물가가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10% 넘어요 이미. 혹시 같은 기간에 금리는 비슷하게 아 지금 여기 기준금리도 10% 넘습니다. 터키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터키가 이렇게 최근에 물가 오르고 막 하는 게 최근에도 여기가 통화 가치가 절하가 돼가지고 수입 물가 같은 것도 많이 올랐고요. 그렇게 된 게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를 했었어요. 터키도. 그래 통화 유지가 안 되니까 최근에야 좀 금리 덜 올리면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도도 이게 시계열을 더 뒤로 가면은 참역사가 있을 것 같은데 얘들은 제가 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12년 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봐도 물가가 안정된 나라는 아니죠. 이제 미국인 교수들이 그 지난 거의 한 70년 동안의 기축통화 역사를 자랑하는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래 우리는 언제나 통화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 게 미국도 70년대에는 한번 참교육을 당했었습니다. 이게 기축통화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축통화의 지위는 오랜 시간 동안 그 국가가 그 세계적인 경제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통화 가치를 잃지 않도록 건전한 정책을 수립한 결과 신뢰를 얻으면서 정립된 거지 누가 얘 기축통화라고 이게 KS 마크 찍어갖고 만들어준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 달러가 기축통화로 인정받은 거는 2차 대전 전후 그때부터예요. 미국이 경제력으로 슈퍼파워가 된 거는 1차 대전 끝나고지만은 그때도 달러가 영국 파운드 대비 월등한 기축통화로서 인정받았던 건 아니라고 해요. 그때 1차 대전 끝나고 뭐 대공황기도 있었고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약간 뭐 지위가 흔들릴 뻔한 적도 있었고 달러가 확고하게 기축통화로 자리 잡은 거는 2차 대전 전후로 끝날 때 전후로 해서 브레튼우즈 시스템이라는 게 정립된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튼우즈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다 변동환율을 쓰잖아요. 모든 나라의 대부분의 선진국의 환율은 그냥 개입 없이 각각의 통화에 대해서 그냥 시장에서 상대 가치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45년부터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브레튼우즈 협정을 통해서 브레튼우즈가 미국의 유명한 휴양지라고 하더라고요. 호텔 이름입니다, 제가. 아, 호텔인가요? 예. 네. 거기서 협정을 체결했는데 서방 국가, 예? 미국의 우방 국가들끼리 미국 달러를 금에다 고정시키자. 1달러는
아니 1온스를 그러니까 금 1온스예요. 금 1온스를 36달러로 고정시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달러는 언제나 금과 교환이 가능했어요. 그런 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런 우방국들의 환율을 미국 달러에다가 고정환율로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서방 국가의 그 통화들이 달러 고정이 됐죠. 아니 달러가 아니라 금 고정이 됐죠. 금에다가 달러를 고정시키고 다시 다른 나라들은 달러에다가 환율을 고정시켜 버리니까 실제적으로는 다 금에다 다 붙어버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확고부동한 금에 연동된 달러의 지위가 만들어졌고요. 세계 경제는 되게 호황을 누리게 되는 게 모든 나라가 다 환율 변동 리스크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교역도 활발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50년대 이제 시작된 이제 경제 번영의 길을 가는데 그게 계속 될 줄 알았나 봐요. 60년대에 뭐가 있었죠?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치르느라 재정 적자가 늘어났어요. 돈을 막 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전쟁 비용도 내야 되고 경기도 부흥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중앙은행이 지금처럼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60년대에 미국도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를 유지를 했고 재정은 방만하게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누적되면서 사람들이 의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 저렇게 하는데 금에 대한 달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중에 역시나 그 유럽의 뭐라고 불리는 프랑스가 뒤통수를 칩니다. 달러 들고 오면은 금으로 언제든 바꿔준다 했잖아요. 프랑스가 달러를 다 금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달러를 못 믿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나라끼리는. 그래서 미국이 야 너 하지 마 했는데 또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나라들도 불안한 거야. 왜 고정 환율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브레튼 우즈 못하겠다. 그냥 우리 더 이상 달러를 금에 고정시키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달러가 큰 폭으로 평가절하됩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던 달러의 가치가 무너지고요. 71년도에 그렇게 무너져요. 그리고 73년도부터 이제 오일 쇼크가 오죠. 우리가 흔히 이제 70년도에 그 고물가는 다 오펙이 석유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펙이 석유 가격을 올린 그 비하인드에는 달러의 평가절하가 상당 부분 녹아 있어요. 석유 가격을 다 달러로 받고 있잖아요.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오펙 입장에서는 석유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 구매력을 유지하려면은 중동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한 요인이지만 최근에 나오는 그 연구 보고서들은 미국의 달러 평가 절하가 물가 상승, 그러니까 결국 오펙 자극하는 영향도 있었고 오펙이 없었어도 물가는 굉장히 올랐을 거다라는 게 최근에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그 당시 이제 미국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보세요. 그 70년대 후반부에 한 15%까지 올라가는 거로 나오죠. 물가가. 이 당시에 독일 같은 경우는 똑같은 그 원유 가격의 상승을 맞았음에도 미국의 한 절반 정도밖에 물가가 안 올랐어요. 스위스나 독일 이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미국 달러이 절하된 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던 거죠. 그리고 달러를 지켜낸 거는 폴 볼커라는 그 유명한 중앙은행장이 70년대 후반에 이제 부임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15%까지 올립니다. 1980년 정도에. 그렇게 해서 물가를 잡아요. 그런데 물가를 잡으면서 경제도 잡습니다. 당연히 기준금리가 15%가 됐는데 아니, 경제가 멀쩡하겠어요? 그때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교육을 당했어요. 진짜. 그때 볼커가 이렇게 안 잡았으면은 미국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아마 80년대에 흔들렸을 것 같아요. 예. 기축통화의 지위는 지켰으나 경제는 상당히 희생을 했다. 그때 볼커가 금리 올려가지고 막 도산하고 하니까
미국에서 그 농민들이 트랙터 몰고 와가지고 연방준비은행을 둘러쌌어요. 농민들이 땅 같은 거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샀는데 이게 금리가 오르니까 파산하게 생긴 거야, 자기가. 이자를 못 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커는 굴하지 않고 금리를 올려서 모두를 파산시키고 달러는 구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중에도 그 당시 경제활동을 했던 분은 안 계실 테니까 다 우리도 기억 속에서 다 잊었죠. 미국도 지금 활약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때 기억을 상당 부분 망각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70년대 제가 CPI 딱 뽑아보니까 난리 났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이야 뭐 원화가 꽤나 이제 안정적인 통화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90년대만 해도 이게 외환위기가 오고 할 때 굉장히 출렁거리죠, 물가가. 왜냐면은 그때 원화가 평가절하가 되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때 막 CPI가 이렇게 치솟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대통화 이론이 지금 당장은 반박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 이거 오고 나서 미국 엄청난 돈을 풀어가지고 중앙은행이 채권 막 사들였죠.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해서 국채금리를 낮게 유지한다. 그렇죠? 그리고 재난지원금 미국도 줬어요. 거의 전 국민한테 다 줬죠. 정부는 항구적인 재정 적자를 쓴다. 항구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는 거의 기본소득을 한번 뿌렸죠. 그런데 금리 낮고 물가가 안 올라왔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양적 완화하고 재정 적자 유지한 지가 지금 거의 한 20년이 다 돼가는데 물가가 안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 한 십수년 동안에 이런 현상이 유지되다 보니까 이 이론의 옹호론자들은 지금 상당히 좀 힘을 얻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먼 과거를 봤을 때 모든 나라가 지금 스케일로 이거를 항구적으로 지속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진짜 알 수가 없다. 미국도 70년대 그 사단을 겪은 거는 60년대 10년 이상 장기간 좀 그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한 번에 나타났다. 지금 당장 이런 재정 통화의 그 콤비네이션이 당장 가시적으로 문제가 안 나더라도 이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진짜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을 연구하는 건 좋은데 이걸 자신감 가지고 실행하는 거는 진짜 더 시간이 지나고 연구를 한 뒤가 맞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개인 생각이고요. 정부 부채는 어디까지 증가할 수 있을까? 사실 답이 없는 문제인데요. 근데 어디까지 증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충분히 더 증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근검절약하고 있거든요. 이게 2019년 기준 GDP 대비 정부 부채고요. 우리나라가 한 40% 조금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통계치마다 좀 틀려요. IMF 거랑 뭐 OECD 거랑도 다르기도 하고 근데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몇 프로 차이 나는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더 부채 비율이 낮고 필리핀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200%가 넘은 지가 한참이 됐고요. 근데 200% 넘은 일본도 아직까지 전혀 문제가 없죠. 일본은 좀 극단적인 사례지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저는 뭐 한국은행 총재나 뭐 기재부 장관 하는 이제 이런 발언들을 이제 직업상 항상 이제 열심히 듣고 챙겨서 이게 빼먹지 않고 보는데 너무 재정 건전성에 좀 많이 집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분들이 아마 IMF 때 자금 조달이 안 되는 사태를 겪어가지고 그때 참교육을 당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 물론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국채로 조달이 안 되는 거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 자본시장이 상당히 선진화됐다. 제가 말씀드렸고 적어도 다른 나라 수준으로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금융시장에서는. 다만 이걸 늘려야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늘릴 수 있다랑 늘려야 되는 건 다른
얘기니까. 비축통화 국가와 비기축통화를 구분하는 데이터는 혹시 없나요? 그게 딱 나눠서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비기축 통화하고 위안화가 브라질, 뭐 싱가포르 달러도 사실 기축 통화라고 하긴 힘든데 얘들도 지금 이미 100% 이상으로 쓴 걸 보면은 비기축 통화국도 충분히 정부 부채 100% 이상 늘리는 거는 이제 가능하다라는 건 이제 보여졌고요. 다만 비기축 통화나 기축 통화의 그 차이보다는 그 정부에 대한 신뢰성인 것 같아요. 그 돈을 빌려줘도 내가 떼이지 않을 거라는 그 민간의 신뢰성이 이제 핵심 키인 것 같고, 기축 통화일 땐 당연히 그 신뢰성 자체가 높겠죠. 그걸 GDP 대비로는 많이 보는데 이게 혹시 정부 예산 대비라든가 정부의 역할에 따라서 다른 스케일이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정부 예산 대비로는 저도 데이터를 한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것도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저기 GDP 대비 정부 부채면 GDP는 플로우고 그러니까 유량이고 정부 부채는 스톡 전량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량 GDP 대비 정부 부채 스톡이 아니라 정부 부채의 파이낸싱 비용, 그러니까 이자의 비용을 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죠. 예, 그 데이터도 있어요. 예. 정확한 저치랑 데이터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건 없지. 아, 그 말씀하신 방식, 그러니까 정부의 그 이자 비용으로 GDP 대비 정부의 그 이자 부담으로 계산한 데이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굳이 안 들고 온 거는 지금 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렇게 하면 모두가 너무 건전해 보여요. 예. 특히나 그 금리를 거의 제로가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는 국가들은 지금 이자가 다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너무 낮아져서 너무 건전해 보여요, 사실 그렇게 하면. 예. 제가 지금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지금 최종판에서는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GDP 대비 정부 부채 데이터를 좀 보면서 지금은 19년 횡단으로 잘라가지고 나라별로 비교를 했었는데 몇몇 나라의 그 시계열로 한번 봤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부채가 금융위기 이후에 꾸준히 늘어왔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초창기에는 늘었다가 중반부 16년부터 감소해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잘 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되게 경기 침체 기후 들어간 동안에는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을 썼고, 독일은 유럽이 디플레이션 국면에 들어가는 중에도 재정 건전성에 집착을 하면서 독일은 빚을 계속 갚아나갔다. 그러니까 독일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유로존의 맏형인데 참 책무를 다 안 한 것 같고, 그게 지금 유럽이 그 마이너스 금리 트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데도 어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꾸준히 계속 재정 적자를 써서 부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굉장히 건전한 상황입니다. 이게 부채를 늘리는 게 꼭 좋은 행위는 아니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써야 되고, 그건 경제가 차후에 좋아지면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도 이 재정 건전에 집착하는 거는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궁금하실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져온 이제 주제가, 이제 경제학 원론이나 이런 데는 그 인플레이션은 이제 통화량의 함수다라는 게 이제 고전적인 이론이죠.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와야 돼요. 미국 통화량 그리고 이제 유로존, 한국하고 이제 다 M1을 제가 증가율을 그렸는데, 통화량을 볼 때 이제 본원 통화, M1, M2, M3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금융기관이 없던 뭐 조선시대라든가 아니면 뭐 이게 중세로 가면은 통화는 사실 엽전이랑 금화밖에 없죠. 은행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우리가 현금도 들고 다니지만 은행 예금도,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도 우리는 현금처럼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M1 통화량은 그 현금 통화 더하기 당장 찾을 수 있는 요구불 예금까지 포함하는 게 이제 M1 통화예요. M2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 요구불이 아니라 뭐 1년짜리 정기예금 이거 필요하면 당장 해지해서 돈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현금 아니야? 물론 현금으로 찾을 요인이 조금 더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M2 통화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지금 M1이랑 M2 증가율이 다 급격하게 늘었어요. 이게 늘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정부가 돈을 엄청 풀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돈을 풀었다라고 하면은 헷갈려요. 이게 돈을 어떻게 푼 거지? 윤전기를 돌려가지고 현금을 뿌린 건가? 사실 그건 아니죠.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가 돈을 푼 방식은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인 거예요. 정부라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금융기관한테서 채권을 사요. 사면은 금융기관한테는 중앙은행은 당연히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전산 기록이죠. 은행의 은행 계좌죠. 중앙은행에 있는 은행 계좌에다가 예를 들면 뭐 국민은행한테 채권 100억을 샀다. 그러면 국민은행 계좌에다가 100억을 딱 꽂아줘요. 그럼 국민은행은 이거 가지고 대출해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대로 놔둘 수 있어. 그대로 놔두면은 이게 한국은행 계좌에 들어가 있겠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은행이니까. 이렇게 해서 생긴 예금이 늘어요. 예금이 늘었죠? 그러면은 이 예금은 얘가 대출을 누군가 해줬다고 생각해봐요. 100억을 다시 국민은행이 기업한테 대출을 해줬어. 그럼 그 기업은 대출 받은 거를 일단은 은행에 넣어두면은 그것 또한 은행의 예금이에요. 그렇죠? 어딘가 은행에 다시 예금으로 들어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걸로 설비 투자한다고 땅을 샀어요. 100억치 땅을 샀어요. 그 은행이, 기업이. 땅을 사면은 그 땅을 판 개인은 그 100억을 또 어딘가 예금에 넣던가 어딘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어딘가 은행 계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채권을 산 만큼 예금이 비례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예금이 민간은행 계좌에 있든 중앙은행 계좌에 있든. 예금으로 안 늘어날 유일한 방법은 현금으로 찾는 건데 현금으로 그렇게 안 찾기 때문에 지금 통화량이 확 증가하는 거죠. 고전 이론대로 하면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물가가 올라야 되는데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걸 현금으로 찾아서 쓰게 될 거고 현금으로 찾아서 쓰면은 통화 가치가 절하될 거고 그럼 당연히 물가가 오를 거야라고 하지만 현실은 안 그래요. 지금 보라색 선이 이탈리아 물가 상승률이고요. 초록색 선이 독일 물가 상승률인데 지금 앞단에서 막 통화량 증가율이 20% 30%씩 올라갔는데 물가는 지금 마이너스에 가 있어요. 왜 이런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는 물가가 오를 수 있을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의도한 대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있기 때문이죠. 돈을 누군가의 예금 계좌에 들어있지만 그 예금이 수많은 대출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그걸 현금으로 찾고 또 누군가는 아니면 아예 그냥 순소비를 하면서 수요 자체가 창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가 지금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는 한은 물가가 오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일 뒤에 보시면요. 미국 제일 뒤에 자료예요. 10년 장기금리 추이 이게 미국인데 이게 50년대부터 쭉 그렸는데 너무 작아갖고 최근 게 잘 안 보이실 수는 있지만 최근에 미국 10년 금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물가가 좀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금리가 좀 반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몇 년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장기금리가 올라가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금리 곡선이 가팔라진 거죠. 그 다음 게 부동산 얘기인데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딱 전문 분야 한 부분만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부동산 우리나라에서 모두가 관심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다 오르고 있어요. 사실 제가 데이터 뽑은 나라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프랑스 해서 거의 한 10개국 정도 다 뽑아봤는데 다 오르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다 올랐어요. 왜 그럴까? 일단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자 비용 자체가 워낙 낮아졌다. 이게 그 금융위기 때 가장 문제가 됐던 주택저당담보부증권 (MBS죠). 이게 개인들이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은 은행이 그 대출들을 모아가지고 채권으로 발행하는 건데, 요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이거 15년 금리가 4% 초중반이었는데요. 지금 2% 초중반이에요. 금리가 이제 반토막 났다는 거죠. 금리가 반토막 났으니까 당연히 이자 비용이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동일한 소득을 가진 사람이 2배를 빌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돈을 그렇게 빌리기가 쉬우니까 부동산 사기가 쉬워졌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거는 제 의견은 아니고 저도 찾아봤는데 코로나 이후 넓은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집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은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도시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집값은 떨어졌어요.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락다운 하면서 빠져나와가지고 교외로 나가니까, 그러면서 교외 집값은 올랐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 오르는 것 같고요. 좀 건설 애널리스트가 듣고 있어갖고 제가 이거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게 미국 20개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보통 경기 침체가 오면은 자산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번엔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2008년도에는 물론 그때 경기 침체가 온 원인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파생 상품들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집값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도 한데, 그래도 경기 침체가 지금 뭐 100년 만에 경기 침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 경제 성장률 하락한 걸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독일도 전혀 꺾이는 기색이 없는 것 같고, 프랑스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일본만 올해 들어서 잠깐 하락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일본 데이터를 보니까 계절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반기에는 좀 하락했다가 하반기에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일본 데이터도 사실은 하반기에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일본을 갖고 왔냐면은 그나마 올해 들어서 하락한 나라 하나 찾은 게 이거예요. 진짜 거의 없더라고요. 노르웨이 같은 데는 진짜 많이 올랐어요. 거기 마이너스 금리 하니까. 우리나라는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좀 미국 주식 다 하고 계세요? 이게 지난 10년 동안 미국 주식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 회사들이 돈도 잘 벌고 미국 경제도 다른 선진국 대비 월등하게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증시도 좋고 미국 부동산도 좋고 달러도 강했어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 이제 표시가 딱 나죠. 이게 연준에서 공개하는 데이터인데요. 그 달러를 교역 상대국과의 교역 규모로 지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의 실질, 그러니까 교역을 할 때 실제 강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계속 달러가 강해졌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달러가 약해지고 있죠. 코로나 초기에는 안전자산 수요가 많아지면서 달러가 좀 확 올라왔었는데요. 최근에는 달러가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연히 달러 대비 원 환율 되게 가파르게 세지고 있어서 이게 사실 저도 궁금해서 이 데이터 들고 와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려봤어요. 달러가 계속 약해질까? 달러가 약해진다라는 거는 달러,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더 경제 성장률도 좋아지고 자산 시장도 좋아진다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전망은 잘 못하겠는데
현상을 분석을 해보면은 왜 이렇게 달러가 약해지고 우리나라 같이 그동안 굉장히 소외받던 나라의 통화가 세지는 걸까? 지금 요 주황색 선이 이제 대만 GDP고요. 더 짙은 주황이 이제 중국 GDP인데 대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트렌드를 완전히 회복을 했어요. 대만하고 우리나라의 공통점이 소국 개방 경제죠. 수출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수출이 대부분 IT 부품, 품목은 다르지만 그리고 코로나에도 상당히 선방한 그러니까 경제를 완전히 닫지 않고 경제 활동이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나라들이죠. 지금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는 하반기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내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우리나라나 대만 이런 애들은 제조업 그리고 수출 비중이 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됐죠? 서비스 위주인 나라들 사람들이 대면 활동 못하니까 당연히 경제가 훨씬 침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집에서 락다운 되고 밖에 못 나가니까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사람들이 소비가 굉장히 탄력적이었죠. 서비스에 쓰던 것들 뭐 많이 샀잖아요. 명품 사고 여행 못 가니까 뭐 차 사고 컴퓨터 사고 게임 사고 그러면서 상품 소비 특히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의 소비가 엄청 늘었고요. 거기에 대한 수혜들을 이런 제조업 국가들이 되게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금 통화도 상당히 강세로 돌아왔고 경제 성장도 굉장히 반등을 했는데 이게 PMI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설문조사 해가지고 지수로 만든 건데 그 기업의 그 구매 담당자한테 니네 재고 상황 어때? 신규 주문 어때? 이런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지금 응답한 걸 모아서 지금 기업들이 상태가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좋게 하는지 나쁘게 하는지를 모으는 건데 이게 50 위에 있으면은 기업들이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50 이하에 있으면 부정적으로 보는 건데 지금 보세요. 독일 같은 유럽에 있는 제조 국가도 지금 다 코로나 이전 트렌드 다 뚫었죠. 왜냐면은 상품에 대한 소비가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이 지수들 다 가파르게 반등을 했고요. 미국도 서비스 지수는 안 좋지만 제조업 지수는 다 올라왔어요. 이거 다 제조업 지수 한 건데. 그러면은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거에 이제 서비스 위주로 수요가 많이 더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던 경제 환경에서 앞으로 상품 수요가 더 좀 회복을 하는 국면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면 아마도 아시아 제조 국가의 통화는 더 세지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이제 각자의 몫이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지금 글들 많이 나오잖아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근데 그것도 자체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들은 다 일상으로 돌아갈 건데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도 조금은 과거와는 다른 습성이 남아있게 된다면은 상품에 대한 소비가 향후 몇 년간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해온 거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좀 쉬었다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 금융시장에선 코로나가 끝났다고 보는 것인지 이렇게 예측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어보신 거죠, 금융시장에서. 지금 금융시장의 주가라든가 그리고 금리에 녹아 있는 것만 해석할 때는요, 사람들은 코로나에 적응해서 살아갈 걸로 가격은 다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운 변이도 나올 거고 또 이게 인수 공통 전염병인 거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어딘가에 동물이 사람한테 하면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 영향이 있을 텐데 우리만 놓고 봐도요. 지금 4월달, 5월달에 되게 다 겁에 질려 있었잖아요. 이 감염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진짜 광화문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하고 서울에서 감염자 막 300명, 400명 나와도
어우 뭐 홍대에 사람 가득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예, 시끄러워. 예, 예. 아 진짜. 사람들이 적응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거처럼 경기를 극단적으로 침체시키진 않을 거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데이터를 세인트루이스 연준에서 많이 가져오는데 왜 하필 세인트루이스인가? 사실 저도 궁금하네요. 근데 세인트루이스가 금융이 발달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미국의 지역 연은들이 지역 연은이지만 그 규모가 한국은행보다 커요. 예, 당연히 미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보면은 미국의 주 하나가 뭐 우리나라 경제 규모랑 비슷한 데도 있는데 미국이 주마다 연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주를 엮어서 연은이 있거든요. 그럼 미국의 지역 연은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이상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박사급 인력, 타국 중앙은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세인트루이스에서 왜 이렇게까지 그 유저 프렌들리한 사이트를 만들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뭐 그 정도 자원과 인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기재부는 북한 리스크 때문에 재정 쓰는 걸 아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시장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이게 기재부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가요? 저는 대통령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북한 리스크가 아니라 통일 리스크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사실 이것 때문에 재정을 아껴야 된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당연히 재정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우리가 통일을 꼭 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소원이라면은 안 써야겠는데 저는 제 소원은 별로 통일이 아니라서 제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써야 할 돈을 안 써서 우리 인민 굶겨 죽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드 커브가 스티프닝 됐을 때 그게 이제 건강한 경제 시그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국채 발행에 대한, 그러니까 국채가 초과 발행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녹아서 장기 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다른 주변 국가보다 높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커브가 좀 과하게 스티프닝 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도 스티프닝 돼 있지만 미국도 스티프닝 돼 있죠. 양적 완화를 끊임없이 해서 장기를 누르는데도. 그럼 우리나라 그 국채 발행 부담 금리에 녹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아니었더라도, 그러니까 설령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를 했더라도 지금보다는 덜 가팔랐겠지만 커브는 다른 나라를 봤을 때 우리도 가팔라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국제시장을 외국인한테 개방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의 국채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건 제 생각은 아닌데 외국에서 나오는 리포트들 보면은 중국 국채 사야 된다라는 취지의 리포트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로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그분들은 중국 현지에서 국채를 떼다가 이제 팔아야 되니까 이제 세일즈 측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쨌든 중국은 워낙 큰 나라고 그렇게 보면은 발행이 많을 거잖아요. 경제 규모 크고 그런 나라가 이제 앞으로 계속 국채를 발행을 한다면 사이즈는 클 거고, 그런 유동성 그리고 앞으로 위안화가 금융시장에서 가져갈 위상을, 강해질 위상을 생각하면 외국인의 중국 국채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 국채도 외국인이 꽤 많이 들고 있어요. 거의 국채 발행이 한 20% 가까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외국인이 중국 국채도 당연히 그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 가진 거 절반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중국 국채에 대해서도 주변 국가들 그리고 선진국들도 중국 국채를 어느 순간부터는 외환 보유고로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국채 수요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본의 금리 2에서 5년 마이너스인데 가만히 있어도 줄어들죠, 당연히. 왜냐하면 돈을 받잖아요.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돈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제 가만히 있어도 채권 잔액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제 MMT가 가능한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일본은 사실상 20년 동안 MMT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MMT가 바람직한 MMT인가?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물가도 마이너스인 건 이게 경제가 완전히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뭘 해도 경제 성장이 없고 물가가 하락을 하는 디플레이션 트랩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MMT에서 바라는 세상은 사실 이런 세상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후생이 올라가는 건데, 재정 쓰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가는 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경제 성장률도 낮게 유지가 되는 가운데, 아니 낮은 거 아니고 적당히 유지가 되는 가운데 참 이 사람들의 복지가 올라가는 유토피아 같은 거죠. 일본은 사실 거기서는 지금 거리가 멀죠. 물가는 하락하고 경제는 계속 침체기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테크니컬하게 MMT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물이 그 MMT 옹호론자들이 원하는 결과물은 아닌 거죠,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도 그 MMT 옹호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좀 낮은 수준의 물가가 계속 유지가 되고 경제 성장률이 반등을 하면은 당연히 금리가 플러스로 올라오면서 그때부터는 조달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딜레마인 거죠. 미국 장단기 금리가 음영된 게 침체기인데, 침체기 들어가기 전에 역전이 되잖아요. 이게 침체를 들어갈 건을 예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역전이 됐기 때문에 침체가 오는 건지. 금융시장은 언제나 그렇지만 거의 다 항상 둘 다의 영향이 있더라고요. 예측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보통 이런 신호들이 있어요. 경기가 고점을 찍었고 이제 앞으로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거니까 우리는 장기금리를 미리 사놓자. 금리 떨어질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기금리 계속 떨어지고 이제 역전이 되는 건데, 그게 경기 침체 전에 먼저 시그널로 나타나죠. 그래서 경기 침체 오기 전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금리가 역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나면은 은행이 돈을 버는 원천이 예대 마진이잖아요. 여러분 은행에 예금 넣으면 사실 이자 거의 못 받죠. 근데 은행은 그거 가지고 대출할 때 여러분 빌리면 예금금리보다 훨씬 대출금리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요구불 예금 진짜 이자 거의 안 주는 거 해가지고 1년 빌려주고 2년 빌려주고 3년 빌려주고 하니까 3년짜리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은행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쭉 가파르게 서 있을 때 은행 수익이 제일 좋을 거예요. 장기로 빌려줬을 때 이자가 제일 높으니까. 근데 누워버리면 은행의 예대 마진이 딱 죽죠. 예대 마진이 이렇게 죽으면 은행이 굳이 대출해줄 이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잘 안 돌면서 경기 침체를 부추기는 영향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먹임이 되는 거죠. 일단 터키, 그리스 국채 같은 국가의 부채를 담기도 하는지라고 하셨죠. 문제가 되기 전에 담은 사람은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된 후에만 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싸게 사려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게 기관마다 돈을 투자하는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채권, 이제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게 채권 투자자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자금이 안전하게 운영하려고 채권에 투자되는 건 맞지만, 투자자에 따라서는 채권에서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부도가 난 기업만 골라서, 얘를 뭐 부도가 났는데 반값에 사면은 내가 회수하는 거는 한 70%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뭐 벌처 펀드 같은 거죠. 그런 이제 고수익 추구하는 자금도 있고요. 보험회사들이나 아니면 연기금 같은 데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한 데 투자하겠죠. 그런 기관들도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브라질 국채 되게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브라질 국채 안전한 자산 아니에요. 제가 브라질 아까 CPI는 뺐는데 저 나라도 여러 차례 맛이 갔었기 때문에 저는 브라질 국채도 안전 자산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고수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그 높은 수익률에 끌려가지고 사고 있죠. 예. 북한 채권 거래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지만 싱가포르에서 그래도 종종 물건이 나오고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북한 채권은 사실상 북한 정부가 거의 대부분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헐값에 나옵니다. 액면에 뭐 10%더 낮은 경우 북한 채권을 사는 사람들의 투자 논거는 딱 하나입니다. 통일되면 대한민국 정부가 다 갚아줄 거다. 달러 채권입니까? 그게 위안화 발행도 있다고 들었어요. 달러도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 사는 사람 중에 우리 나라에 좀 자주 오시는 그 짐 로저스 그 사람이 자꾸 이렇게 대북하는 데 다 이유가 있어요. 예. 그분 이거 많이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남북 관계 관심 엄청 많아지겠네요. 그러니까 그분은 통일이 돼야 돼요. 사실은. 상당히 자기 돈을 베팅해 놓으셨기 때문에 국가 부채 비율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가 이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였나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100% 넘어가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국가 부채를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튼튼해요. 우리나라는 GDP에서 보험사 자산이 차지하는 규모가 다른 선진국보다 큰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계속 커지잖아요. 이게 맥시멈 커지면 1,500조까지 커지는 걸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에셋 얼로케이션 조금만 바꿔도 GDP 100%까지 소화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채권을 소화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설령 외국인이 소화해주지 않더라도 자국 수요만으로 엄청난 걸 할 수 있는 금융시장을 본의 아니게 만들었어요, 사실. 이게 생명보험 시장이 커진 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이게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사적 금융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생명보험을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게 됐는데 보험에 가입하면은 이게 생명보험은 지금 연금도 그렇고요. 사실 이게 연금의 경우죠. 내가 노후에 생보사에 연금을 들면은 20살에 들으면 받는 건 아마 30년 더 넘어서 받잖아요. 그러면 보험사는 나한테 돈을 30년 뒤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긴 30년짜리 채권을 사요. 왜냐면 그동안에 내가 보험사 이자를 확정해 놔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탄탄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그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같은 게 이렇게 빨리 크는 나라가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에. 지금은 국민연금이 이제 수익률 때문에 채권을 줄이고 자꾸 뭐 주식이라든가 해외 대체 이런 쪽을 늘린다고 하지만 만약에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서 이거 조달해야 되는 게 불거지면은 국민은행 에셋 알로케이션 바꾸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제 기억에 맞으면 2030년 좀 넘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1,500조 되는 걸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는데 1,500조면은 지금 우리나라 GDP죠? 그러면 GDP 100% 되는 연금 담화가 생기고요. 거기서 절반만 채권으로 한다고 해도 연금에서만 대한민국 국채를 수십 %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혀 어렵지 않죠. 근데 생보사가 이미 엄청난 양을 사들이고 있는데 거기 더하면은 우리나라는 참 내부적으로 조달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게 사실 비슷한 나라가 또 있는데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었던 나라. 예, 237%를 자랑하는 일본이죠. 일본도 지금 공적연금 사이즈 크고 일본도 공기관인 일본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이죠. 거기 예금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걔들이 일본 국채를 정말 많이 사요. 그리고 일본 민간 보험사들. 그러니까 일본도 민간 수요가 그렇게 탄탄하다 보니까 저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해도 아무도 안 떠나고 계속 저 시장이 유지가 되면서 저렇게 늘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원해서 만든 구조는 아닌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국채 시장 소화하기에는 탄탄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텐데 진짜 죽을 것 같으면 마지막 처방으로 MMT 한번 써볼만 하지 않냐. 뭐 사실 이게 전제를 진짜 할 거 다 했다, 답 없네 라고 하면 써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그 상황은 이제 아닌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본의 아니게 MMT 비슷하게 끌려간 나라가 있는데 일본이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 벗어나오진 못하고 있잖아요. 20년 동안. 그렇게 보면은 써야 되는 정책이냐,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저는 계속 퀘스천 마크예요. 이거. 일본이 썼는데도 그 모양이면 예. 안 썼으면 오죽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한가요?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일본이 MMT를 썼다기보다 MMT에 좀 비슷해 보이는 걸 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제가 공부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좀 저명한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 90년대 버블 붕괴한 초기에 정말 적극적으로 재정하고 통화 정책을 때려 박았으면은 이렇게 안 가고 살아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예. 근데 일본은 그게 실패한 게 어쩌면은 지금까지 끌고 온 이제 만악의 근원이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이 훌륭한 거는 때려 박았죠. 사실 이번에 때려 박았고, 그래서 미국은 금융위기 진원지였는데도 디플레이션은 피했고, 이번에도 쓸 수 있는 정책을 최단 기간에 다 써가지고 3월 달에 그 연준 의장이 갑자기 특별 그 통화정책 회의를 열면서 기준금리를 100bp를 인하를 하겠다고 딱 발표를 했어요. 저 자다가 전화 받고 일어나가지고 이거 뭐야? 그냥 부랴부랴 막 유튜브로 이제 생방을 듣는데 경기 침체가 올 거고 역사상 가장 깊은 침체이면서 가장 최장기간 침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때 딱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맞췄어요. 가장 깊은 침체였어요. GDP가 뭐 이게 분기를 연율한 걸로는 뭐 거의 막 10% 이상 하락을 했는데 대공황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러면서 실업률은 뭐 한 번에 막 20% 가까이 쫙 올라가요. 그냥 몇 달도 안 걸리는데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다 겁에 질렸죠. 이제 경기 침체 길어지는구나. 그런데 뚜껑을 까보니까 사람들의 그 적응력, 생각보다 소비 패턴이라 이런 것들이 되게 유연하게 적응을 하면서 역사상 가장 큰 침체는 아닌 걸로 이제는 거의 결론이 내려졌고요. 가장 깊은 침체였을 때 침체는 생각보다 짧게 끝나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연준이 할 수 있는 정책을 다 써서 금융시장이 망가지는 거를 방어를 했고,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리 이런 침체가 와도 일단 일본화는 피했다고 보고 있어요. 정책을 잘 쓴 거죠. 유럽 일본화와 일본화 아닌 거의 결정적 차이점은 자정 정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초동 대응인 것 같아요. 한꺼번에 팍 몰아서 하는 거. 예. 초동 대응인 것 같아요. 지금 유럽이 저렇게 계속 질질 끌려가는 것도 총대 메고 아무도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어제 데이터 정리하면서 그 독일의 정부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거를 지난 5년 동안 감소한 거 20% 감소했더라고요. GDP 대비. 아니 유일하게 돈을 쓸 수 있는 나라가 거기서 돈을 아끼고 있는데 재정정책 누가 써요 그러면? 아무도 못 썼는데 아무리 금리만 마이너스로 해도 재정을 안 쓰면 답이 없는데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물가는 마이너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재정과 통화를 진짜 써야 된다. 우리나라는 쓸 여력이 있잖아요. GDP 대비 부채 비율도 낮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양적 완화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살 수 있는 채권 여력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왔으면 아끼지 말고 써야 된다라는 게 이주열 총재가 여기 계시면 해드리고 싶은데 총재님은 이런 데 안 오실 거니까. 유튜브로 보시겠죠. 유튜브로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저는 바쁘신데.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이 일본이 이제 버블이 터졌을 때 그 버블을 터트리고 아비규환을 한번 봤으면은 한번 나았지 않나.
그게 그 버블을 터트린다는 그거 개념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아비규환을 보면은 보통 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기 아비규환이라는 게 금융기관이 망가지는 걸 저는 이제 아비규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금융기관들이 자산이 다 망가지면서 파산하고 이런 상황에 빠지면은 보통은 이제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헤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일본이 그 케이스로 들어갔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지금까지 저성장으로 20년 동안 이어진 것보다 길지 짧을지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그러니까 일본은 아비규환을 봤어요, 사실. 봤는데 이게 너무 질질 끌면서 장기간 지옥을 봤기 때문에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볼 거면 빨리 보고 끝냈어야 되는데. 이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 같은 사람은 이거를 깊이 뜯어보는 게 직업이 아니라서 저는 진짜 피상적으로 이렇게 비교만 하고 아마도 이런 걸 더 깊게 들여다보시는 연구원이나 아니면은 그 뭐 정책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것들도 다 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인데 금리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한테 일정 금액을 주면은 이게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해결하지 않을까. 사실 이게 재정 정책이죠. 개개인한테 돈을 준다라는 게 재정 정책인 거고요. 금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 그거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건 중앙은행장들도 다 하는 얘기고요. 근데 이걸 혹시 수치화시켜서 시스템화 시킬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한국은행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금융쟁이가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은 넘어선 것 같고요. 다음 말씀하신 이제 금리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중앙은행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해결책으로 내놓는 것이 인플레이션 타겟을 완화하는 거. 이제 최근에 그 기조는 70년대에 한번 인플레이션을 겪고 나서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는 걸 다 목표로 했었어요. 성공을 했죠. 목표를 2%로 잡았는데 지속적으로 그 물가 상승률이 하락을 하더니 지금은 다 2% 아래에 있으니까. 다만 이제는 말씀하신 위기가 왔을 때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부분을 인지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를 목표 이상으로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 위에 있는 것도 용인하고 금리가 그거보다 높은 걸 용인을 해서 다음 위기 때 금리 떨어뜨릴 수 있는 룸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준도 아예 준칙을 바꿨어요. 연준의 목표는 법적으로 2% 물가 목표였는데 그거를 에버리지 2% 유지하는 걸로. 그러니까 평균 2%라고 하면은 지난 10년 동안 2% 항상 밑에 있었으니까 10년 동안 하락한 거를 메꾸려면은 앞으로 장기간 3% 4%도 용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금리는 그만큼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약간 지표들도 PMI도 되게 좋게 나오고 있고 한국 주가 지수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금융시장이 이제 과열됐다고 보는지 이거 되게 조심해서 답해야 될 질문이네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보는 데는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건데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 제조업 국가들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상품 소비가 그렇게 많이 안 늘었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추세들이 좀 반전이 돼서 서비스 경제에서 그 트렌드가 조금은 더 상품적으로 넘어온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도 더 좋아질 거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시청이 꼭 이건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게 어떤 주식은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이거 어떤 섹터들도 그렇고 아니 저거는 절대 돈을 못 벌 회사인데 왜 1조지? 내년에 망할 것 같은데 왜 1조일까?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 꾸준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이런 트렌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은 뭐 그렇게 비싸다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조 바이든 이후에 금융시장이 과열될 수 있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중요하긴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는 미국 역사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처음에 당선될 때
일단 제 예측하기 힘드니까 주가 안 좋을 거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트럼프 이후에 엄청나게 주식시장이 좋았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화석연료 좋아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 에너지 섹터 다 어떻게 됐어요? 예상할 수가 없죠. 예. 대통령이 참 제 자산 가격에 금융시장의 이게 방향에 미치는 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직관적으로 연결이 안 되더라. 과거를 봤을 때는. 그 국가 채무는 국가 부채 증가율이 증가율 자체가 문제라고 질문하셨죠? 예, 지금 그 수준보다 지금 너무 빠르게 늘어나는 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재정 준칙이 없다. 예, 저 굉장히 동의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 상한도 있고 그 재정 얼마 쓸 때 굉장히 좀 우리보다 투명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뭐 부채 상한을 올리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이제 저 합의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뭐 특히 이제 행정부가 아니라 그 청와대가 재정을 쓰고자 할 때 이거 너무 막을 수 없는 부분 그 맞나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제가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저도 잘 몰라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부채 증가율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충분히 저는 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경제가 굉장히 호황기일 때 그렇게 막 재정 준칙 무시하고 돈을 쓰면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최근 2, 3년 동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아시아 경제 전반적으로 다 침체기였고, 그 상황에서 부채가 증가한 거는 저는 예, 뭐 재정 부양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는 돈을 쓴 건 나쁘다고 생각은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앞으로 경기가 회복할 때도 계속 이런 기조로 쓴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정량으로 추산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그 금융시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회사채를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사람인데, 회사채도 그렇고 국채도 그렇고 그 총량보다 발행의 그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매월 얼마를 우리가 할 거다라는 거를 연초에 알게 되면은 훨씬 더 투자하기가 편해지고 국채 시장을 구축하거나 그런 경향들이 적어집니다. 그 예를 들면은 그 지난달에 기재부에서 국고과에서 갑자기 내년에 국채 2년물을 발행하겠다라는 얘기가 딱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을 발행하는데 2년물이라는 트렌치가 아예 없어요. 근데 내년부터 2년물을 발행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매월 하는 거예요. 발행을 하게 되면 매월 하는데, 근데 지금 이미 연말이잖아요. 내년에 2년을 한다고? 대신 이제 2년을 하는 대신 장기물을 줄이겠다는 거였고, 기재부의 그 의도는 장기 발행 부담으로 장기금리가 이제 너무 높으니까 장기물 발행이 많아서 장기물 발행을 줄이고 단기를 늘려가지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사실 기재부의 의도였어요. 근데 그건 전혀 안정시키지 못해요. 갑자기 튀어나오면. 새로운 트렌치를 만들 거였으면 1년 전부터 얘기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시장에서 미리 예상을 하는데 갑자기 그 신규 트렌치가 나온다고 해버리니까, 특히나 이 짧은 쪽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이거 내년에 우리 못 견딜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줄이자고 막 채권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짧은 쪽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장기 금리도 같이 올라가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예측 불가능한 뭔가 이게 대책이나 정책이 나왔을 때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시장이 소화하는데 오히려 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날 수 있다. 그래서 발행량이 너무 많아도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측 가능하게 미리 대응할 시간을 주고 소통을 해서 내놓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예측 가능하게 정책이 펴지면은 회사채 시장 구축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금융시장의 자금들이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 사야 되는 돈은 채권만 사는 게 아니고 주식 사야 되는 돈은 주식만 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예측 가능하게 정책이 나와서 그냥 금리가 그걸 반영해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주식 살 돈도 사실 채권으로 돌아오고, 왜냐면 채권이 싸졌으니까 부동산 살 돈도 채권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소화할 좀 시간, 이런 것들이 저는 정책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투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령화가 되는 게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추계상 피크는 아까 1,700조라고 하셨죠? 1778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연금에서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건 맞는데, 근데 저희는 그 연금 받는 그게 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고갈되도록 놔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피크 X에서 근소하게 줄거나 유지시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저는 반대로 그게 궁금하네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피크 금액을 유지를 한다거나 네. 불가능할 근데 고갈되는 채 놔두면서 고갈시킬 수는 없거든요, 연금을. 연금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부담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지금 제가 그 몇 퍼센트를 받는지를 모르겠는데 그거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체율 낮출. 예, 소득 대체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책 리스크 결국은. 때문에 지금 회계 정권이 연소보다 유의한 거죠. 세 번 연속 현재 보험료 인상을 못하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보험료 인상을 못하고 이미 깎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로는 네. 역대 정부가 오히려 5년마다 하도록 법제화돼 있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다 사실상 유의한 거죠. 정치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이게 진짜 고갈되면은 진짜 좀 세금으로 때울 가능성은 있는 거죠.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예. 사실 뭐 그걸 세금으로 떼우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답할 단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거 세금으로 떼우면 아까 얘기했던 질문들이랑 또 다 엮일 텐데, 그러면은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시간이 예, 없으니까. 시간 제한 있으니까. 예. 네, 뒤풀이해서 해도 됩니다. 환율이 세지면은 우리나라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원화가 세질 거로 다 예상을 하면 외국인이 사서 이런 게 뭐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뭐 이게 맞는 말인데, 환율이 강해지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가 지속적으로 세지는 거면 우리나라 채권은 매력이 없어요. 아까 기초 그 원리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금리는 물가와 성장률의 함수라고. 그럼 우리나라 물가 타국보다 경제가 더 좋을 거면 물가도 높게 이제 반등할 거고, 성장률도 잘 나오면 금리도 당연히 올라요. 금리는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채권 사면 손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제가 외국인이라면 원화 채권 안 살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최근 좀 한 달 동안에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예.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최근 몇 주 사이에 한 몇 주 정도 팔았고, 어제도 5년 채권을 한 3천억 정도 팔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좀 줄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마지막 분이 미국채 10년 ETF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거랑 엮여 있는 게요, 우리나라 채권만 파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글로벌하게 채권에 대한 비중 전체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 같아요, 그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온 것 같죠. 네. 그리고 외국인이 환해자인데 그게 제 생각에 요새 환해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네. 거의 안 해요. 일단 채권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원래 환해지를 안 합니다. 그 주식도 환해지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이게 요새는 시장에 거의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연금은 저도 좀 아까 질문 들으면서 고민이 많아졌네요. 사실 저는 이게 고갈될 거란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고갈을 가정하면 저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갈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예. 재정 준칙을 법제화했을 때 100% 이제 GDP 대비 부채는 못 늘릴 것 같은데, 이게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제가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야 그냥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이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런데 말씀드렸던 건 100% 이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가야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예. 하지만 정 가고자 한다면 저는 150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법제화는 혹시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쪽은 잘 지식이 부족해요. 제가 이 정책 측면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